빗줄기가 세차게 유리창을 때렸다. 늦은 밤,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만이 텅 빈 거리를 외롭게 비추고 있었다. 신하은은 무표정한 얼굴로 바코드를 찍었다. 삑, 삑. 기계적인 소음이 그녀의 복잡한 머릿속 계산을 방해하지는 못했다. 그녀의 눈은 진열된 상품 너머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을 쫓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수백 개의 변수를 조합하며 글로벌 시장의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평범한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여겼다. 창백한 얼굴, 질끈 묶은 머리, 낡은 유니폼. 그녀는 이 완벽한 익명성을 스스로 선택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어둠 속으로 숨어든 이후 이 평범함은 그녀를 지켜주는 가장 견고한 방패였다. 한때 헬리오스라는 이름으로 실리콘밸리의 전설이었던 그녀의 천재성은 이 지루한 일상 속에 철저히 감춰져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빗속을 뚫고 편의점 앞에 멈춰섰다. 최고급 세단이었다. 이 낡은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방문자.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섰다. 강태준. 대한민국 경제계의 정점에 선 JN그룹의 총수. 냉정한 판단력과 얼음 같은 카리스마로 얼음 황제라 불리는 남자였다. 그의 등장은 편의점 안의 공기 밀도마저 바꿔놓는 듯했다. 비에 젖은 비싼 코트,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그리고 그 무엇보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눈빛. 그는 물건을 고를 생각도 없이 곧장 계산대로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하은을 향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낡은 유니폼과 피곤에 찌든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성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신하은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하은의 바코드를 찍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그녀의 놀란 기색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껍데기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듯 말했다. 하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5년간 지켜온 평화가 깨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계산대에서 손을 떼고 남자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계,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JN그룹의 강태준. 언론에서 수없이 본 얼굴이었다. 그가 왜 자신을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변수인가? 그녀의 뇌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편의점 밖을 턱짓했다. 차에서 얘기하죠.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지만 묘하게도 강압적이기보다는 거래를 제한하는 쪽에 가까웠다. 하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계산대를 나섰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그녀의 돌발 행동에 놀라 바라보았지만 하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빗소리마저 멀게 들렸다. 완벽한 방음. 그리고 값비싼 가죽 냄새가 났다. 태준은 태블릿 PC를 켜서 그녀 앞에 내밀었다. 복잡한 데이터와 재무제표, 그리고 의문의 코드 조각들이 화면을 채웠다. 그것은 평범한 재무자료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된 데이터의 흔적이었다. JN그룹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 중입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였다. 내부의 유령입니다. 시스템을 교란하고 핵심 정보를 빼내고 주가를 조작하려 하죠. 이 사회는 무능하고 내 보안팀은 놈들의 꼬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군요. 하은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데이터는 교묘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패턴이 보였다. 얼굴 없는 천재 해커 헬리오스. 5년 전에 사라진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입에 올렸다. 태준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오직 확인의 미소였다. 당신의 명성이 과장된 것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당신이 숨어 지내는 동안에도 세상은 당신의 능력을 잊지 않았죠. 아니, 정확히는 내가 잊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녀를 찾기 위해 지난 1년간 투입한 자원을 생각했다. 그는 JN그룹을 위협하는 세력의 패턴을 분석하다가 5년 전 완벽하게 사라진 헬리오스의 흔적을 발견했다. 하은은 태블릿을 껐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제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저는 이미 그 세계를 떠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평범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태주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을 버렸던 과거가 다시 당신을 찾아오고 있으니까. 그의 시선이 다시 하은에게 향했다. 그리고 나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내 아내로서. 하은의 눈이 가늘어졌다. 결혼 이 상황에서 이 남자 강태주는 감정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배제한 채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제시하고 있었다. 아내라는 직함은 JN그룹 내부에서 당신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방패막이가 될 겁니다. 그 누구도 감히 CEO의 아내를 의심하거나 막아서지 못하죠. 당신은 유령처럼 움직이며 내부의 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태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직위가 아닌 절대적인 권한과 신분을 주려하고 있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무엇을 얻습니까? 하은이 물었다. 그녀는 이 거래의 본질을 꿰뚫어야 했다. 당신의 능력, 그리고 당신을 쫓는 자들로부터의 완벽한 보호. 태주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하은이 5년간 도망쳐 다닌 바로 그 적에 대한 정보였다. 서영그룹의 박진우 회장. 화면에는 박진우의 사진과 함께 그가 JN그룹의 주식을 비밀리에 매집하고 내부자를 매수하려 한 정황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하은의 숨이 멎는 듯했다. 박진우,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장본인, 그녀가 5년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숨어 지낸 이유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태주는 그녀의 복수심까지 계산에 넣고 이 판을 짠 것이었다. 그는 하은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감춰진 발톱을 다시 꺼낼 무대를 제공하고 있었다. JN그룹을 공격하는 유령의 배후가 바로 박진우였던 것이다. 태주는 적의 적이 필요했고 하은은 복수의 칼날을 갈 무대가 필요했다. 하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5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투지가 그녀의 눈동자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다. 좋아요. 그 결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헬리오스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 역할을 하지만 내 방식대로 움직일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과 접근 권한을 주세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JN그룹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모든 보안 시스템에 대한 마스터 권한을 주겠습니다. 당신은 내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 거기에는 어떤 낭만이나 설렘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이해관계와 공동의 목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불과 사흘 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다. 구청의 작은 서약실, 두 사람과 각각의 변호사뿐이었다. 하은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가장 저렴한 하얀 원피스를, 태주는 평소와 다름없는 검은 슈트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무감각한 표정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강태준 씨와 신하은 씨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례를 맡은 직원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반지를 교환하는 대신 그들은 두툼한 결혼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계약서에는 JN그룹의 기밀 유지 조항, 상호 불간섭 조항, 그리고 목표 달성 시의 보상. 하은에게는 서영그룹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 태준에게는 JN그룹의 안정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닌 상호 필요에 의한 전략적 제휴의 완성이었다.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가장 강력한 동맹군과 손을 잡은 것이었다. 그리고 냉정한 CEO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가장 날카로운 비밀병기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서약실을 나온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이 다시 검은 세단에 올랐다. 차는 서울의 야경을 가로질러 JN타워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도시의 불빛이 하은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다. 오늘 밤부터 여기가 당신 집입니다. 태준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임무가 시작될 겁니다. 적들은 우리가 결혼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할 테니 바로 오늘 밤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은은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편의점 유니폼을 벗고 합산 원피스를 입었지만 그녀의 진짜 무기는 그녀의 머릿속에 있었다. 신데렐라의 무도회는 끝났다. 이제 피 튀기는 전쟁터로 입장할 시간이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감춘 채 그들의 첫날 밤을 맞이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섰다. JN타워 펜트하우스는 궁전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웠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실내는 그 화려함과 대조적으로 차갑고 기능적이었다. 미니멀한 가구, 절제된 색상,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최첨단 보안 장치들. 이곳은 신혼집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기 위한 사령부였다. 강태준은 재킷을 벗어 소파 팔걸이에 무심하게 걸쳤다. 이곳의 모든 시스템은 내 중앙 서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자체가 외부와는 완벽히 차단된 독립 네트워크를 사용하죠. 태준은 것을 벽의 일부를 손으로 터치했다. 벽이 소리 없이 열리며 수십 개의 모니터가 빛을 발하는 숨겨진 통제실이 드러났다. JN그룹의 보안 상황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있었다. 당신의 주무대가 될 겁니다. 하은은 그 화려한 데이터의 향연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메인프레임의 방화벽 구조와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다. 보안이 철저하군요.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조용하던 통제실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물리적 침입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시스템 코어를 향한 디지털 침입이었다. 모니터 중 하나가 붉은색으로 전멸하며 경고 메시지를 띄웠다. Core System Breach Detected.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즉시 보안팀 한라인으로 전화를 연결했다. 상황 보고에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 속에는 미세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회장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는 유령입니다. 방화벽을 우회하고 곧장 데이터베이스로 놈들이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려 합니다. 보안팀장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다. JN그룹이 자랑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팀이 정체불명의 침입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놈들은 하필이면 회장이 결혼식을 올린 바로 이 첫날 밤을 노린 것이다. 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적들은 그의 결혼을 약점으로 판단하고 가장 방심할 것이라 예상되는 순간을 찌른 것이다. 당장 예비 서버로 전환하고 그가 다급하게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옆에 서 있던 하은이 움직였다. 그녀는 값싼 원피스를 입은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은은 태준을 지나쳐 곧장 메인 콘솔로 향했다. 지금 전원하면 데이터 무결성이 깨집니다. 놈들은 이미 백도어를 심어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장 침착했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루트 액세스 권한. 지금 당장. 태준은 순간 망설였다. 그것은 JN그룹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신의 열쇠와도 같은 권한이었다. 그는 이 여자를 알게 된 지 불과 사흘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겁에 질린 신부가 아니라 전장에 나선 지휘관이었다. 태준은 1초 만에 결정을 내렸다. 승인한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춤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신하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헬리오스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수백 줄의 코드를 동시에 읽어내며 침입자의 경로를 역으로 추적했다. 교묘하군. 다중 프록시 서버에 양자 암호화까지. 하지만 너무 조급했어. 하은은 방어벽을 세우는 대신 침입자에게 거짓 데이터를 흘려보내는 미끼 서버를 순식간에 구축했다. 놈들이 가짜 정보를 탈취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그녀는 침입 경로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반격하고 있었다. 찾았다. 놈들의 시그니처 코드.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태주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전문가와 천재들을 봐왔지만 이런 속도, 이런 통찰력은 처음이었다. 하은은 단순히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JN의 보안 시스템이 유기적인 생물처럼 움직이며 적을 포위했다. 보안 팀장이 전화기 너머로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이게 무슨... 침입자가 갇혔습니다. 회장님, 지금 누군가 외부에서 우리 시스템을 장악하고 적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태주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오직 하은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얼음 같던 눈동자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낭만적인 설렘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감정이었다. 경외심, 그리고 존중. 그는 자신이 신데렐라를 데려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용을 데려온 것이었다. 냉정한 CEO 강태준의 가슴에 계약서에는 없던 뜻밖의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압도적인 능력에 대한 순수한 감탄이자 자신의 유일한 파트너를 찾았다는 희미한 전율이었다. 하은은 침입자가 심어놓은 마지막 백도어를 찾아내 삭제했다. 그리고 그녀는 멈추지 않고 적의 시스템을 향해 치명적인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박진우 회장에게 안부 전해줘.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리며 엔터키를 눌렀다. 침입자 연결은 완전히 끊겼고 동시에 적의 본거지로 추정되는 서버 일부가 마비되었을 것이다. 통제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붉게 점유하던 경고등이 모두 녹색의 안정 상태로 돌아왔다. 하은은 길게 숨을 내쉬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돌아보았다.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놈들은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들어와 있었네요.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이 몇 주간 쩔쩔매던 문제를 불과 몇 분 만에 해결해버린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값싼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지금 태준의 눈에는 그 어떤 드레스보다도 빛나 보였다. 그는 천천히 하은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당신이 헬리오스였군.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새로운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이용할 도구나 고용된 천재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존재로, 어쩌면 자신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를 지닌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하은의 뺨에 묻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넘겼다. 하은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몸을 굳혔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태준의 손길에는 어떤 욕망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방금 전의 경외심과 상처 입은 맹수를 다루는 듯한 조심스러운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첫날 밤 선물치고는 꽤나 인상적이군.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계산되지 않은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JN 그룹에 온 걸 환영합니다. 신하은 씨,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덧붙였다. 아니,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헬리오스. 하은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강태준 씨, 약속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녀의 대답은 분명했다. 계약은 성립되었고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얼음 같던 두 사람의 마음속에 그들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뜨거운 불꽃이, 존중이라는 이름의 사랑이 그들의 첫날 밤에 싹트고 있었다. 통제실의 붉은 경고등은 모두 꺼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방금 전에 격렬했던 사이버 공방전만큼이나 팽팽했다. 강태준은 텅 빈 모니터와 그 앞에 선 신하은을 번갈아 보았다. 값싼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JN의 코어 서버보다 더 견고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사흘간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태준은 그저 뛰어난 기술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잠자던 화산에 분하고 바로 옆에 사령부를 차린 것이었다. 어젯밤의 사이버 공격은 위기였지만 동시에 하은이라는 헬리오스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대였다. 그의 얼음장 같던 계산에 존중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강력하게 추가되었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함을 깨달았다. 앉으시죠. 태준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미묘한 권유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직접 커피를 내왔다. 최고급 원두의 향이 방 안에 퍼졌다. 하은은 말없이 잔을 받아들였다. 그녀 역시 이 냉정한 CEO의 태도가 미세하게 변했음을 감지했.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아랫사람이나 도구로 대하지 않았다. 당신의 분석이 듣고 싶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지만 그 자세는 편안함이 아닌 극도의 집중 상태를 의미했다. 보안팀의 보고서는 이미 올라왔지만 그건 껍데기일 뿐이겠죠. 당신이 본 핵심은 무엇입니다. 놈들의 진짜 목적. 그는 하은의 분석이 그 어떤 보안 전문가의 보고서보다 정확할 것임을 직감했다. 하은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JN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테스트한 겁니다. 당신의 새로운 방어 시스템. 즉, 나를. 그녀의 시선이 태준을 향했다. 그들은 당신의 결혼을 알고 있었고 그 결혼 상대가 헬리오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건 박진우의 방식이에요. 신중하고 잔인하죠. 박진우. 그 이름이 나오자 펜트하우스의 공기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서영그룹 회장. 강태준에게는 JN그룹의 패권을 위협하는 숙적이었고 신하은에게는 가족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앗아간 철천지원수였다. 태준은 하은의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이토록 깊은 증오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당신도 박진우를.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나는 당신이 5년 전 헬리오스라는 이름으로 서영그룹의 비자금 내역을 해킹하려다 실패하고 잠적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몰랐죠. 단순한 돈벌이나 정의감은 아닌 것 같군. 그의 눈이 하은의 반응을 살폈다. 하은의 입가에 차가운 조소가 어렸. 정의감, 그런 고상한 게 아니에요. 복수죠. 그녀는 통유리창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박진우는 우리 아버지의 회사를 집어삼켰어요. 아버지는 모든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저는 그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괴물이었고 저는 너무 어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5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칼날처럼 서려 있었다. 태준은 침묵했다. 그는 감상적인 위로를 건넬 남자가 아니었다. 대신 그는 가장 실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그 증거는 찾았습니까?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어젯밤 놈들이 남기고 간 흔적에서 실마리를 잡았어요. 그들은 5년 전보다 더 교활해졌지만 근본적인 패턴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하은은 다시 콘솔로 돌아갔다. 그녀는 어젯밤의 공격 로그를 화면에 띄웠다. 박진우는 조급해요. 그는 JN그룹을 흔들기 위해 내부자를 심었. 동시에 외부에서 헬리오스인 저를 제거하거나 회유하려 했죠. 하지만 어젯밤의 공격으로 그는 두 가지를 확인했을 겁니다. 첫째, 내가 당신과 손을 잡았다는 것. 둘째, 내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 그렇다면 놈은 더 거세게 나올 겁니다. 태준이 그녀의 분석을 이어받았다. 이 사회 내부에 내 반대파들과 연합해서 나를 끌어내리려 하겠죠. 동시에 당신이라는 변수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 결혼은 단순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전면전입니다. 공격해야죠. 하은이 태준의 말을 잘랐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니까. 그리고 박진우를 무너뜨릴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그가 5년 전 우리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방식 그대로 그녀는 화면에 새로운 창을 띄웠다. 그것은 JN그룹의 지배구조와 서영그룹의 복잡한 계열사, 출자 구조가 얽힌 지도였다. 하은의 전략이 시작된 것이다. 박진우는 오만해요. 하은이 펜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강태준 당신은 두려워하지만 신하은은 얕잡아 볼 겁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운 좋게 신데렐라가 된 여자. 그는 내가 당신의 약점이 될 거라고 확신할 거예요. 그녀의 입가에 전략가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오만함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전면에 나서서 JN그룹의 안주인 역할을 하겠어요. 하은이 선언했다. 사교계에 대비하고 재단 이사장이든 뭐든 좋아요. 박진우의 아내를 비롯한 서영그룹 사람들에게 접근할 겁니다. 그들은 나를 경계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저 돈의 눈이 먼 어린 여자로 취급하겠죠. 그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들의 사치와 허영 속에서 정보를 캐내는 거죠. 태주는 그녀의 대담함에 놀랐다. 그는 그녀를 시스템 뒤의 유령으로만 생각했지만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적진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위험합니다. 박진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한 인간입니다. 당신의 정체가 발각되는 순간 그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요. 하은이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밖에서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당신은 안에서 박진우가 심어놓은 내부의 적들을 처리해야 해요. JN 내부에 분명히 그의 스파이가 있습니다. 어젯밤의 공격도 내부 조력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그녀는 태준에게 내부 단속을 요구했다. 내가 미끼가 되어 박진우의 시선을 붙잡아두는 사이 당신은 내부의 쥐들을 색출하고 그의 자금줄을 추적해야 합니다. 내가 사교계에서 얻어낸 정보와 당신이 내부에서 파악한 정보를 합치면 박진우가 숨겨둔 비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변수를 계산한 듯했다. 태주는 한동안 하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서려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용암처럼 뜨거운 투지였다. 그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불꽃을,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뜨거운 불꽃을 그녀의 안에서 발견했다. 뜻밖의 사랑은 그렇게 싹트고 있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닌 전우애와 지적인 동질감이었다. 좋습니다.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은 JN그룹의 안주인이자 내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사교계의 여왕이든 자선 사업가든 당신이 원하는 무대를 만들어주죠. 비서실을 통해 최고 스타일리스트 팀과 사교계 에티켓 교사를 붙이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완벽한 모습은 오히려 경계심을 살 뿐이죠. 나는 어설픈 신데렐라가 되어야 해요. 돈은 많지만 교양은 없는. 그래서 이용하기 쉬운 여자. 그게 내 무기입니다. 내 연기는 내가 직접 하죠.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태주는 그녀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솟아오른 아침 햇살이 통제실 안으로 길게 쏟아져 들어왔다. 비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가장 강력한 동맹군을 얻었기 때문일까? 하은은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들었다.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시작하죠. 회장님,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듯했다. 그날로부터 정확히 2주가 지났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 혹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본부가 되었다. 낮에는 강태준이 JN그룹을 지휘하는 동안 신하은은 그의 통제실에서 JN의 모든 데이터와 서영그룹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녀는 5년 만에 만난 물고기처럼 방대한 정보의 바다를 헤엄쳤다. 어설픈 신데렐라 연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오늘 저녁입니다. 태준이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가 내민 것은 JN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파티의 두꺼운 초대장이었다. 하은이 공식적으로 강태준의 아내로서 사교계에 데뷔하는 무대였다.
박진우 회장도 참석합니다. 그의 아내와 대부분의 이사진도 함께. 그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섞여 있었다. 하은은 초대장을 내려다보았다. 무대가 준비되었군요. 그녀는 시리얼을 한 스푼 입에 넣으며 태블릿을 넘겼다. 오늘 이 파티는 나에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 박진우와 그의 하수인들에게 나는 멍청한 신데렐라라는 확신을 심어줄 것. 둘째, JN 내부에 진짜 적이 누구인지 가려낼 것. 태주는 그녀의 대담함이 이제 놀랍지도 않았다. 스타일리스트 팀을 붙였습니다. 드레스와 보석은 필요 없어요. 하은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의 팀이 골라준 완벽한 드레스는 강태준의 아내를 만들겠죠. 하지만 나는 신하은을 연기해야 해요. 돈벼락을 맞았지만 근본은 감출 수 없는 여자. 그녀는 어제 직접 고른 드레스를 가리켰다. 그것은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한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실크 드레스였다. 최고급 원단이었지만 디자인은 과시적이었고 다소 촌스러웠다. 완벽하게 계산된 어설픔이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녀의 전략을 신뢰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지성을 보았으니까.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축소판이었다.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빛나고 클래식 음악이 공기 중에 낮게 깔렸다. 강태준이 그의 어린 신부와 함께 등장하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은 하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드레스는 단연 눈에 띄었다. 너무 밝은 녹색, 필요 이상으로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이 유서 깊은 재벌가의 모임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하은은 일부러 약간 주눅이 든 듯 태준의 팔을 꽉 붙잡았다. 완벽한 연기였다. 어머, 회장님. 이 아이가 소문으로 듣던 태준의 고모이자 JN 재단의 이사장인 강희선이 다가왔다. 그녀는 노골적인 경멸을 감추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일했다던 정말 용감하시군요. 태준이 너도. 하은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어설프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여기 정말 크네요. 강희선은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다. 주변의 귀부인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그들의 눈에 하은은 그저 운 좋게 회장의 눈에 든 교양 없는 어린 여자일 뿐이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은은 괜찮다는 듯 그의 팔을 살짝 쥐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연회장 반대편. 박진우 회장이 샴페인 잔을 들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서영그룹의 핵심 이사이자 그의 충실한 개인 김진규 이사가 서 있었다. 박진우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강태준도 별 수 없군. 저런 애송이에게 발목이 잡히다니. 김 이사가 맞장구를 쳤다. 약점이 확실해 보입니다. 회장님, 오늘 밤 강태준의 입지를 확실히 흔들어 놓겠습니다. 저 여자는 신경 쓸 필요도 없겠군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은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었다. 그저 이용 가치가 있는 인지를 뿐이었다. 태준의 짧은 개회사가 끝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 김진규 이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여 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손에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강 회장님,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 기쁜 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음악 소리가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다시 집중되었다. 김 이사는 연회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자신의 태블릿을 연결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다. JN그룹이 최근 투자한 메두사 바이오건입니다. 강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프로젝트죠. 그가 가리킨 그래프는 붉은색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불과 석 달 만에 500억 원의 투자 손실. 이것이 강 회장님의 경영 성과입니까? 이사회와 주주들을 기만하고 독단적으로 투자를 강행한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김 이사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내가 술렁였다. JN그룹의 임원들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것은 축하 연설이 아니라 공개적인 탄핵 요구였다. 강희선 이사장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태준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졌다. 김 이사, 그 데이터는? 그가 반박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저기,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모든 시선이 소리의 근원지를 향했다. 신하은이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으로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김 이사가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강 여사님, 여긴 부엌이 아닙니다.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몇몇 곳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은은 더욱 움츠러드는 듯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기 화면에 있는 3페이지의 그래프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켰다. 저 3분기 예측치 말이에요. 그거 지난주에 FDA에서 발표한 단백질 접힘 치료제 관련 신속 승인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 같아요. 연 회장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김 이사의 미소가 굳어졌다. 뭐라고요? 하은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말은 물 흐르듯 이어졌다. 제가 뉴스를 잘못 봤나? 그리고 저기 비교 데이터로 쓰신 알파테크사의 특허 말이에요. 그거 6개월 뒤에 만료되는 거 아니었나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태주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의 진동이었다. 김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건 단지 참고 자료일 뿐. 그렇군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메두사 바이오는 원래 그 구식 기술이 핵심이 아닌 걸로 아는데 카이론,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인가? 그것 때문에 투자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 알고리즘이 임상 3상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그녀는 당황한 김 이사를 향해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사님은 혹시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 보고서를 안 읽어보신 건 아니죠? 저 같은 사람도 인터넷 기사로 본 내용인데 요약본만 보신 건 아니시죠? 완벽한 침묵,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김 이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하은이 지적한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가 건네준 요약본만을 가지고 태준을 공격했던 것이다. 신데렐라의 무대. 그녀는 연 회장을 순식간에 자신의 이사회로 만들어버렸다. 저 멀리 박진우 회장이 손에 든 샴페인 잔을 으스러뜨렸다. 날카로운 유리가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눈은 오직 하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오만했던 그의 계산이 이 편의점 출신의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태주는 자신의 곁에 선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이었다. 그의 얼음 같던 심장에 어젯밤에 싹텄던 그 뜻밖의 사랑이 존경심과 전율이라는 뜨거운 형태로 다시 한번 피어올랐다. 하은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깨닫고는 마치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처럼 화들짝 놀랐다. 어머,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그냥 잡지에서 읽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태준의 팔 뒤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무대에 오른 신데렐라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말았다. 검은 세단은 얼음장 같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파티장의 소음과 화려한 불빛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어졌다. 강태준은 운전대를 잡은 채 정면만을 응시했다. 그의 옆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음을 말해주었다.
신하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화려했던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가 지금은 거추장스러운 갑옷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어설픈 신데렐라 연기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왔다. 그녀는 박진우 회장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바라보던 그 살기 어린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하찮은 것을 보는 눈이 아니었. 그것은 적을 확인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메두사 바이오건, 카이론, 알고리즘까지. 태준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른 감탄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공유한 자료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그건 1급 기밀 사항이었죠. 그는 하은의 정보 접근 능력이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하은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이사회에 박진우의 쥐가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티장에서의 어설픔을 완전히 벗어던진 헬리오스의 것이었다. 그 쥐가 엉터리 요약본을 김 이사에게 건넸고 나는 그 쥐가 무엇을 숨겼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JN의 메인 서버에 접속했죠. 당신이 준 권한으로 태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 권한을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에도 사용한 것이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드레스와 슈트를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통제실로 향했다. 하은은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콘솔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김 이사는 미끼였어요. 진짜는 그에게 데이터를 준 놈입니다. 하은의 눈이 수십 개의 모니터를 훑었다. 파티장에서의 로그 기록, 내부 통신망, CCTV 영상까지. 그녀는 거대한 JN 그룹이라는 유기체의 혈관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여기 파티가 시작되기 직전 김 이사가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 그녀는 음성 파일 대신 통신 기록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했다. 암호화된 통화였지만 신호가 발신된 위치는 명확했다. JN타워 40층 재무전략실입니다. 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민석훈 전무, 내 대학 동기이자 20년간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보다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를 믿었기에 그는 메두사 바이오의 핵심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겠죠. 하은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박진우에게 그 정보를 팔아넘겼어요. 하지만 완벽한 정보가 아니라 강태준 당신을 공격하기 좋게 가공된 정보만 넘긴 겁니다. 김 이사는 그 사실조차 몰랐을 테고 민전무는 지금쯤 우리가 김 이사만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겠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전장이었다. 총성 없는 전쟁터. 하은과 태준은 이제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등을 맞대고 싸우는 전우였다. 그날 밤부터 펜트하우스의 통제실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사령부가 되었다. 낮에는 강태준이 회사에서 민전무를 포함한 이사회를 압박하고 밤에는 하은이 디지털 세계에서 박진우의 제국을 파고들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였다. 통제실에는 식어버린 커피잔과 에너지 드링크 캔만이 쌓여갔다. 태주는 그녀가 어떻게 5년을 버텨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은은 기계처럼 일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채 오직 모니터 속의 데이터만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녀는 복수라는 연료로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어느 새벽 태주는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통제실로 들어섰다. 하은은 콘솔 앞에 앉은 채 키보드에 이마를 대고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가 불규칙하게 떨리고 있었다. 악몽을 꾸는 듯했다. 그녀의 입에서 아버지, 안 돼. 같은 희미한 잠꼬대가 새어나왔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려다. 허공에서 손을 멈췄다. 그는 대신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가 너무나 연약해 보였다. 그는 그녀의 천재성에 감탄했고 그녀의 전략에 의지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본 것은 상처 입은 한 인간이었다. 계약서에 없던 감정, 보호, 본능. 그것은 그의 냉정한 계산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감정이었다.
그는 그녀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그녀가 분석하던 데이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서영 그룹의 수백 개에 달하는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도였다.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하지만 하은은 그 거미줄의 중심, 박진우의 숨겨진 비자금 창고로 향하는 길을 거의 다 찾아낸 상태였다. 며칠이 더 지났다. 하은은 마침내 민석훈 전무가 박진우와 직접 접선한 증거를 포착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었다. 잡았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환희로 빛나고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이 사회에서 민 전무를 끌어내릴 수 있어요. 박진우의 스파이를 제거하는 겁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아니요. 하은이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은 안 돼요. 그녀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다. 민 전무는 꼬리일 뿐이에요. 그를 지금 자르면 박진우는 몸통을 숨길 겁니다. 우리는 더 큰 걸 잡아야 해요. 그녀는 화면을 전원했다. 박진우가 반격에 나섰어요. 그는 내가 파티장에서 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은이 띄운 화면에는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진이었다. 펜트하우스 주변을 배회하는 의심스러운 차량들의 사진. 그리고 하은이 지난주 개인적으로 외출했을 때 누군가 멀리서 그녀를 감시하고 찍은 사진들이었다. 통제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놈들이 당신을 미행한 건가? 태준의 목소리가 지하실처럼 낮게 깔렸다. 단순한 미행이 아니에요. 이건 경고예요. 하은은 다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5년 전 헬리우스로 활동할 때 사용했던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누군가 해킹하려 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박진우는 내가 헬리오스일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은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디지털 세계에서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겠죠. 그래서 전장을 바꾸려는 겁니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더 강한 투지가 불타고 있었다. 태준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는 하은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자신의 재킷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감시하는 사진들을 보았다. 보이지 않는 전장은 끝났다. 적은 이제 그의 아내를, 그의 파트너를 물리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음 같던 냉정함 뒤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맹렬한 소유욕과 보호 본능이었다. 서영그룹의 회장실. 박진우는 손에 감은 붕대를 바라보며 어젯밤의 굴욕을 곱씹었다. 와인잔 파편이 남긴 상처보다 그 어린 계집에게 당한 모욕감이 훨씬 더 쓰라렸. 그는 신데렐라라는 가면 뒤에 숨은 헬리오스의 송곳니를 보았다. 강태준이 그저 미색에 빠져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김 이사,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잠시 후 파티에서 망신을 당했던 김진규 이사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박진우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창밖을 향해 말했다. 자네가 망친 일 말일세. 그 계집 신하은 단순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어. 김 이사는 식은땀을 흘렸다. 회장님, 그게 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분명 민 전무가 준 자료에는. 박진우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민 전무는 미끼에 불과했어. 그 계집이 판을 짰던 게야. 강태준이 아니라 그 계집이. 그는 돌아섰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어. 박진우는 책상 위의 태블릿을 김 이사에게 던졌다. 이게 내가 방금 보고받은 자료다. 화면에는 신하은의 지난 5년간의 행적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평범한 이력서. 하지만 마지막 장에는 헬리오스라는 코드네임과 함께 5년 전 서영그룹의 서버를 공격했던 흔적이 기록되어 있었다. 실패한 줄 알았는데 살아남아서 강태준의 품으로 기어들어간 계지. 김 이사는 경악했다. 그렇다면 회장님, 이건 그래. 디지털로는 저 계집을 당해낼 수 없어. 그렇다면
박진우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현실 세계는 다르다는 걸 가르쳐줘야지. 천재 해커라고 해도 총알 앞에서는 별 수 없는 법이거든. 그는 김 이사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그 손길은 위로가 아닌 섬뜩한 명령이었다. 강태준이 가장 아파할 방법으로 처리해. 사고든 실종이든 깔끔하게. 나는 그 계집이 JN그룹의 다음 이사회에 나타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박진우는 김 이사에게 더러운 일을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강태준의 이성을 마비시킬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신하은을 제거하는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같은 시각 JN 타워 펜트하우스 통제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모니터에는 하은을 감시하던 차량들의 사진과 그녀가 헬리오스였음을 암시하는 해킹 시도로그가 떠 있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경호팀을 3배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외출은 안 돼요. 하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지금 내가 숨어버리면 그들은 더 깊이 숨을 겁니다. 박진우는 내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겠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미끼를 던져야 해요. 내가 여전히 당신의 멍청한 신데렐라라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주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미끼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신 목숨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건 디지털 게임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절박함이 묻어나왔다.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그녀의 안전에 집착하고 있었다. 당신이 다치면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는 겨우 이성적인 이유를 덧붙였다. 하은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알아요. 그래서 더 완벽한 덫을 준비해야죠. 그녀는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 이번 주 금요일 내가 이사장으로 이름만 올려둔 자선재단에서 주최하는 미술품 경매 행사가 있어요. 박진우의 아내도 참석자 명단에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갈 거예요. 아주 화려하고 아주 멍청하게 굴 겁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공개된 장소에서 너무 위험합니다. 아니요. 공개된 장소이기에 안전할 수 있어요. 그들은 대놓고 나를 해치지 못할 겁니다. 대신 그곳을 오가는 길목을 노리겠죠. 그녀는 지도를 띄워 경매 행사장 주변의 지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의 동선을 예측하고 역으로 그들을 포위하는 겁니다. 그녀는 태준의 경호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타인의 손에만 맡길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헬리오스였다. 그녀는 정보와 기술을 이용해 물리적인 위협에 맞설 계획이었다. 경호팀은 예정대로 배치하세요.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녀는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두드렸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금요일 저녁, 하은은 지난번보다 더욱 화려하고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경매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박진우의 아내를 비롯한 재벌가 부인들에게 둘러싸여 미술품에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 값비싼 보석 이야기만 떠들었다. 그녀의 어설픈 신데렐라 연기는 완벽했고 박진우의 아내는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은근히 무시했다. 태주는 파티에 동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펜트하우스 통제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경매장 내부 CCTV, 하은의 스마트워치에 달린 카메라, 그리고 주변에 배치된 경호팀의 보디캠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그는 마치 전장의 사령관처럼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의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다. 경매가 무르익을 무렵 하은은 잠시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무리를 빠져나왔다. 그녀가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태준의 모니터 중 하나가 찌지직거리며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다. 재밍 전파였다. 젠장 태준이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즉시 경호팀장에게 비상 채널로 연락했다. 블루팀 타겟이 이동한다. 즉시 확보해. 하은은 복도 끝 비상구로 향하는 대신 반대편의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의 동선은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순간 청소용 카트를 밀던 직원 2명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품 안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겨져 있었다. 신하은 씨, 잠시 저희와 가실 곳이 있습니다. 남자가 낮게 말했다. 하은은 당황한 척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저리 가요. 그녀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다른 남자가 그녀의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 하은이 스마트워치의 버튼을 눌렀다. 경매장 전체에 화재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물이 쏟아져 내렸다. 경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두 남자가 당황한 사이 하은은 청소 카트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카트에 있던 강력 세제를 집어들어 남자의 얼굴에 뿌렸다. 악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 계집이 다른 남자가 하은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비상구문이 열리며 태준의 경호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호팀은 전문적이었지만 상대방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은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은은 물에 젖은 채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능으로 혼란을 야기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그녀가 감당하기 힘든 공포였다. 펜트하우스의 태준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하은의 카메라가 격렬하게 흔들리다 바닥에 떨어져 천장만 비추고 있었다. 경호팀의 비명과 고함 소리만 들려왔다. 하은, 신하은, 그는 모니터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는 더 이상 JN의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통제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가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통제실의 스피커에서 경호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상황 종료, 타겟 확보했습니다. 부상. 경미합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에 이마를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다시 통제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차를 몰아 미친 듯이 경매장으로 향했다. 비와 스프링클러 물로 엉망이 된 현장. 경호팀에게 둘러싸인 하은은 피에 젖은 생쥐처럼 떨고 있었다. 값비싼 드레스는 찢어져 있었고 팔에는 긁힌 상처가 선명했다. 그녀는 태준의 차가 멈추는 것을 보았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태준이 뛰어내렸다. 그는 경호원들을 밀치고 하은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그 자신도 정의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젖은 어깨를 붙잡았다. 신하은,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자신의 말은 코트가 그녀의 젖은 드레스로 흠뻑 젖어 들어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묻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에 가까웠다. 하은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그제야 참았던 숨을 터뜨리며 가늘게 떨었다. 계약 따위는 이미 두 사람의 머릿속에 없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빗물과 스프링클러의 물로 흠뻑 젖은 하은은 태준의 말은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지만 여전히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것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방금 전의 습격은 그들의 냉정한 계약 관계를 산산조각 냈다. 태준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얼굴은 다시 얼음처럼 굳었지만 그것은 평소의 냉정함이 아닌 격렬한 분노를 억누르는 것에 가까웠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요새의 모습이 드러났다.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태준은 하은을 데리고 통제실이 아닌 것일 소파로 향했다. 그는 말없이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하은의 팔에 남은 긁힌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소독솜을 들었지만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의 손이 지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을 하은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보다 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강태준, 언제나 완벽하고 흔들림 없던 JN의 얼음 황제. 그가 지금 자신 때문에 떨고 있었다. 태준은 거칠게 숨을 내쉬며 소독솜을 내려놓았다. 그는 상처 입은 하은의 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내가 늦었더라면. 태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단 1분만, 아니 10초만 늦었더라면 놈들이 당신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냉정한 CEO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가능성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계획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하은이라는 존재 자체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믿기덧 그게 당신 목숨보다 중요했단 말입니까? 하마터면 당신을 잃을 뻔했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다. 이것은 계약 파트너에 대한 질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심장을 쥐고 흔든 공포에 대한 뒤늦은 고백이었다. 하은은 그의 격앙된 반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5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차가운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가, 강태준이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떨리는 손등을 덮었다.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태준의 어깨가 움찔했다. 하은은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나는 5년 동안 혼자였어요. 항상 어둠 속에 숨어 지냈죠.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이 펜트하우스에 온 뒤로 처음으로 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를 믿었기에 헬리오스로서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고, 그를 믿었기에 스스로 미끼가 되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고백은 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붙잡아 자신의 가슴으로 이끌었. 신하은. 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반대편 손으로 그녀의 젖은 뺨을 감쌌다. 다시는 당신을 그런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어.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얼음 황제의 손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계약 조항, 모든 계산이 이 순간 사라졌다. 태준은 천천히 얼굴을 숙였다. 하은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남자의 모든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다. 그것은 첫날 밤의 그 어떤 의무적인 스킨십과도 달랐다. 절박함과 안도감,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듯한 깊고 진한 입맞춤이었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의 입술이 떨어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가까이에서 바라보았다. 폭풍은 지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태준은 하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싸움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에서 같은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복수심을 넘어선 서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의였다. 신데렐라와 냉정한 CEO의 계약 결혼은 끝났다. 이제 두 명의 전사진 씨가 탄생한 것이다. 폭풍 전의 고요함,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의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고 차가웠다. 강태준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의 손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수천 개의 변수를 계산하는 슈퍼컴퓨터처럼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젯밤의 습격과 감정의 폭발은 두 사람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다. 계약은 사라졌고 오직 공동의 목표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만이 남았다. 신하은은 더 이상 어설픈 신데렐라 드레스를 입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를 깔끔하게 묶어 올리고 날카로운 라인의 검은색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다. 헬리오스의 갑옷이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확인하며 마지막 데이터를 점검했다. 박진우는 오늘 모든 것을 걸 겁니다. 어젯밤의 실패가 그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태준은
거울에 비친 하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민석훈 전무를 희생양으로 삼아 납치 미수 사건까지 모두 나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입니다. 이 사회의 절반은 이미 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아닌 이미 정해진 사실을 읊는 듯한 담담함이 서려 있었다. 하은은 그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들의 손이 스쳤다. 그 작은 접촉에 어젯밤에 뜨거웠던 고백과 위로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준비됐어요. 하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당신의 아내를 공격했지만 오늘 만나게 될 것은 당신의 파트너일 테니까. 태주는 그녀의 손을 짧게 쥐었다 놓았다. 갑시다. 우리의 무대로. JN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건물 밖에 진을 친 기자들로 인해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날카로웠다. 강태주는 의장석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고립되어 보였다. 그의 양옆, 이사회의 주요 임원들은 불안한 듯 시선을 피했다. 반대편, 대주주석에 앉은 박진우 회장은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그는 어젯밤의 습격 실패 따위는 이미 잊은 듯 승리를 확신한 포식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민석훈 전무가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곧 버려질 카드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의장 박진우가 손을 들고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한 주주 대표로서 현 강태준 회장의 독단적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다. 강태준 회장은 메두사 바이오 투자권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저는 그가 고의적으로 내부 정보를 유출하여 주가를 조작하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진우는 민석훈 전무를 가리켰다. 강 회장은 여기 민 전무를 통해 기밀 정보를 서영그룹 측에 넘기려 시도했습니다. JN그룹의 회장이 경쟁사에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것입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실책이 아닌 명백한 배임 행위였다. 민석훈 전무가 벌떡 일어섰다. 회장님, 그건 제가. 박진우는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민 전무, 자네도 강 회장이 협박에 못 이겨 가담한 것을 알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게. 박진우는 태준과 민 전무를 동시에 매장시키며 자신은 내부 고발자의 위치를 차지했다. 태준의 변호인단이 반박하려 했지만 박진우가 준비한 가짜 증거들은 너무나 정교했다. 이 사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태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에 본 주주 일동은 강태준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안을 발의합니다. 박진우가 승리를 선언하듯 외쳤다. 의장이 투표를 준비하기 위해 의사봉을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당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또가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검은 슈트를 입은 신하은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파티장의 어설픈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고 그 안에는 5년간 억눌러왔던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강 회장 아내 아니야. 저 여자가 여긴 어쩐 일로. 박진우는 하은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여긴 사교 파티가 아닙니다. 강 여사, 남편의 몰락을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그의 조롱 섞인 말에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은은 그를 무시하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태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당 전체를 장악했다. 의장이 망설이자 박진우가 다시 끼어들었다. 주주도 아닌 사람이 무슨. 신하은. 하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박진우의 말을 멈추게 했다. JN그룹 지분호 1%를 보유한 대주주 신하은입니다. 강당 전체가 숨을 삼켰다. 우 1%. 그것은 강태준이 비밀리에 그녀에게 증여한 그의 개인 지분이었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이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다. 하은은
자신의 태블릿 PC를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박진우의 가짜 데이터가 사라지고 거미줄처럼 복잡한 차트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박진우 회장님, 흥미로운 소설 잘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헬리오스의 것이었다. 이제 진실을 볼까요?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것은 서영그룹이 JN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적대적 MA를 시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에 설립한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도입니다. 화면에는 수백억 원의 불법 자금이 오고 간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메두사 바이오에 대한 공격 역시 이 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조작이라고요. 하은 이 글을 쏘아 보았다. 그녀는 다음 화면을 넘겼다. 그렇다면 이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도 조작일까요? 화면에는 민석훈 전무가 박진우의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입금 내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민 전무는 강태준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박진우 회장의 돈을 받고 내부 기밀을 빼돌린 스파이였습니다. 하은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띄웠다. 그것은 하나의 시그니처 코드였다. 그리고 이 코드, 5년 전 제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은 해킹 코드이자 2달 전 이 회사의 코어 서버를 공격했던 코드이며 어젯밤 박 회장님이 증거라고 내민 그 가짜 보고서를 만든 코드입니다. 그녀는 박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했다. 모두 동일 인물입니다. 바로 박진우 회장 당신의 지시를 받는 해킹팀이죠. 그리고 어젯밤 당신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저를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경매장에서 확보된 괴한들의 사진과 그들이 박진우의 수하인 김 이사와 접촉한 증거까지 공개했다. 완벽한 반격.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거짓말이야. 이 계집이 박진우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하은은 그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 회장님, 지금 이 모든 자료는 실시간으로 검찰청 특수부 서버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체크메이트. 박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태준은 자신의 곁에 선 하은을 바라보았다. 첫날 밤 그가 느꼈던 뜻밖의 사랑은 단순한 존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동등한, 아니 어쩌면 자신을 뛰어넘는 이 압도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장. 태준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박진우 회장과 민석훈 전무, 그리고 이 범죄에 가담한 모든 이사진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 조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강태준의 해임안이 아닌 서영그룹의 불법적 시장 개입에 대한 긴급 방어 안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상정합니다. 상황은 180도 뒤바뀌었다. 박진우에게 매수되었던 주주들은 이제 공범이 될까 두려워 태준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은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태준의 곁에 섰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었다. 심판의 이사회는 그렇게 헬리오스의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보안 요원들이 강당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박진우에게 매수되었던 이사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고 민석훈 전무는 이미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진우는 자신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단상 위에 나란히 서 있는 강태준과 신하은이 들어왔다. 승리자들, 특히 저 계집, 5년 전 제거했다고 생각했던 유령, 헬리오스.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탐욕의 성이 저 어린 계집의 손가락 몇 번에 무너져 내렸다. 패배감은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광기 어린 분노로 변했다. 박진우 회장, 살인교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박진우는 순순히 따르는 척 손을 내밀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옆에 있던 카메라 스탠드를 수사관들에게 집어던졌다. 혼란이 빚어진 틈을 타 그는 미친 듯이 단상 옆에 비상구로 내달렸다. 그곳은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였다. 놓치지 마. 강태준이 소리쳤다. 그는 하은의 손목을 붙잡고 그의 뒤를 따랐다. 보안팀도 즉시 그들을 뒤쫓았다.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박진우의 거친 숨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메아리쳤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탈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하 3층 주차장. 조명은 어두침침했고 차들 사이로 음산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저희가... 보안팀장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태준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박진우는 이 주차장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태준은 하은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차들 사이를 천천히 나아갔다. 그때였다. 거대한 기둥 뒤에서 박진우가 괴물처럼 튀어나왔다. 그의 목표는 태준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원흉, 신하은을 향해 몸을 날렸다. 하은 태준이 그녀를 밀쳤지만 박진우는 집요하게 하은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만년필 끝이 무기처럼 뾰족하게 개조된을 꺼내 하은의 목에 겨누었다. 모든 것이 멈췄. 태준과 보안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움직이지 마. 강태준 박진우가 헐떡이며 소리쳤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묻어 있었다. 이 계집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너도 똑같이 잃어봐야 해.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태준은 주먹을 쥔 채 그를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다. 박 회장, 진정해. 모든 건 끝났어. 지금 항복하면... 닥쳐. 박진우가 하은의 목에 만년필을 더 가까이 가져다 댔다. 하은은 공포에 질렸지만 그녀의 눈은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박진우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날카로웠다. 날 죽여도 소용없어요. 박진우 씨. 그녀는 그를 회장이라 부르지 않았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한테 줬어요. 5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그녀는 일부러 그를 도발하고 있었다.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위해. 태준은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긴장했다. 뭐이? 이 계집이... 박진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죽였죠. 모든 걸 빼앗고 누명을 씌우고 당신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 하지만 난 당신처럼 비겁하게 숨지 않았어. 당신을 내 손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그녀의 도발은 성공했다. 박진우는 이성을 잃고 포효했다. 그래, 내 아비, 그 멍청한 놈 나한테 무릎 꿇었으면 살 수 있었어. 하지만 끝까지 버텼지. 그래서 내가 직접 그놈의 숨통을 끊어줬다. 내 놈처럼 말이야. 그가 하은을 찌르기 위해 팔에 힘을 주는 순간이었다. 지금이야. 하은이 자신의 구두굽으로 박진우의 정강이를 힘껏 내리찍었다. 박진우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아주 잠깐, 링! 5초간 그녀를 잡은 손에 힘이 풀렸다. 그 찰나의 순간을 강태준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맹수처럼 몸을 날렸. 그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있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받아왔다. 태준은 박진우의 팔을 꺾어 만년필을 빼앗고 그의 복부에 강력한 팔꿈치 공격을 가했다. 박진우가 숨을 토해내며 뒤로 비틀거렸다. 태준은 하은을 자신의 뒤로 끌어당기는 동시에 박진우의 안면을 향해 결정타를 날렸다. 박진우는 거대한 세단 본인 위로 쓰러졌다. 동시에 보안팀이 쏟아져 들어와 그를 완전히 제압했다. 체포해 태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명령했다. 박진우는 본인 위에서 비참하게 널브러진 채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 하은은 태준의 등 뒤에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태준은 돌아서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그의 가슴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주차장으로 몰려들었다. 수갑이 채워지며 끌려가던 박진우가 마지막 발악처럼 하은을 노려보았다. 증거도 없이. 하은은 태준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검은 슈트, 재킷에 달린 작은 브로치를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방금 당신이 5년 전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고백했잖아요. 그 브로치는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였다. 박진우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찼.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덫에 걸려든 것이었다. 법의 심판, 그리고 5년간 기다려온 복수. 공의는 마침내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격렬했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JN그룹과 서영그룹의 전쟁은 박진우 회장 일가의 구속과 서영그룹의 해체로 막을 내렸다. 언론은 연일 헬리오스라는 이름의 미스터리한 조력자를 찾았지만 신하은은 다시 한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편의점, 유니폼이나 어설픈 신데렐라의 드레스를 입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JN그룹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강태준의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했다. 지하의 통제실이 아닌 공식적인 그룹의 심장부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JN그룹을 이끌었다. 박진우의 스파이들이 제거된 이 사회는 깨끗해졌고 메두사 바이오 프로젝트는 하은의 정확한 예측대로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며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황제로 풀리지 않았다. 적어도 하은 앞에서는 그는 그저 한 여자에게 헌신적인 남자일 뿐이었다. 박진우와 김 이사를 비롯한 서영그룹의 잔당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하은이 주주총회장과 주차장에서 확보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들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 그들의 몰락은 JN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자정작용을 불러오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 하은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박진우처럼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을 억울하게 잃은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람을 파괴하는 일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늦은 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통제실에 붉은 경고등 대신 따뜻한 스탠드의 조명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하은은 태준의 어깨에 기댄 채 통유리창 너머에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첫날 밤, 위기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기억납니까? 태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다.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왔던 날, 당신은 젖은 원피스를 입은 채 내 최고 보안팀 전체를 바보로 만들었지.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날 밤, 그가 느꼈던 경외심과 전율은 아직도 생생했다. 하은은 그의 가슴에 고개를 묻으며 작게 웃었다. 당신은 그때 정말 재수 없는 상사 같았어요. 내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나를 믿지는 않았으니까. 그녀의 말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5년간의 복수심으로 날카로워져 있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한없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품 안에서 비로소 완전한 안식을 찾았다. 태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다. 그날 밤,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공포나 분노가 아니었지.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 그는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아마도 그게 제목에서 말한 뜻밖의 사랑이었나 봐. 그는 계약서 따위로 그녀를 묶어두려 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